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지난 주말에 지소미아 종료 유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이 놀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한일 양국이 이젠 진실 공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죠. 대체 꼬여있는 한일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경제 소식 따끈따끈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많이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 할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활정이 열려 있고요. 특히 좋은 점은 엄청나게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다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게 비톡 쪽인데요. 우리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을 처분 가능한 소득으로 나눈 이자 상환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올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3.2%를 유지했는데 이게 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2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자 상환 비율 상승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매달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죠. 이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 위축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한마디로 과다한 가계부채 총량이 민간 소비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간들이 쓸 돈, 소비가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렸다고 그러는데 이자 부담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군요. 그런데요, 그러면 가계소득에서 사회보험료 등 매달 의무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비소비성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세금으로 25만 원 이상 떼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올 3분기에 전국 2인 가구 이상 소득 하위 20% 1분위 월 평균 소득은 137만 4,4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비소비 지출이 34만 8,700원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인데요. 지난해 3분기에 23.3%보다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비소비성 지출이 25%를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그러면 비소비 지출 항목에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가장 많은 게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와 같은 이게 줄이기 힘든, 본인 힘으로 줄이기 힘든 경직성 비용 항목이 커져서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항목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근로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이 경상조세 역시 지난해보다도 29%, 거의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제 비소비성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개인연금 관련해서 뭔가 좀 바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연금 하면은 이 수익률이 워낙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개인연금 계좌 갈아타기가 쉬워집니다. 이전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한해서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이 개인형 이 연금저축의 경우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금융회사 방문해서 저 이거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새로 신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 가서 두 차례 방문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간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형 IRP에서 연금 저축으로 이체하더라도 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반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달 말부터는 가입자가 아예 은행이나 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 이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좌 이전, 연금저축 계좌 이전이 간편해지다 보면 이 연금저축을 파는 곳이 많습니다.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 이 고객 유치가 이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 6월 말 현재 연금 계좌는 적립금만 16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105조 한 65%가 보험사가 불리고 있는데 이 잡은 물고기에 무관심했더니 금융회사들 이제 수수료도 낮추고 수익률을 올려야만 고객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하면서 유예하면서 한일 간의 최악 상황이 피해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소미아 합의 과정을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새로운 진실공방 양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다음 달로 전망되고 있는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고 우리 정부의 전략을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예정이 없던 점심 브리핑을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까지 직접 거론을 하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로 브리핑이 끝났죠.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비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가 한국한테 일본이 양보한 게 없고 미국의 압력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경산성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개별 심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뉘앙스로 얘기가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당시 이제 오후 6시에 동시 발표하기로 됐던 내용을 일본 경산성에서는 이제 7, 8분 늦춰서 발표함으로써 마치 한국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한국 정부가 선의를 취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대응했다 이런 정도의 논리를 내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냥 놔뒀다가는 일본의 어떤 악의적이고 왜곡된 논리가 우리 국내적으로 확산될 거로 해서 아마 차단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작심 브리핑을 점심 브리핑이라고 했다고 좀 혼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정의용 실장의 얘기를 굳이 빌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많이 화가 난 상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국장급 회의 성과가 별게 없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일본이 취했던 입장은 과장급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예, 맞아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장급 회의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번에 다루게 된 내용들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협의 자체를 거부했던 우리가 이제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과 직접 만나서 실제 그런지를 이제 확인하고 조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일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은 더 이상 수출 규제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급 회의라고 하는 틀 자체의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일본이 그렇게 맨날 말을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말하면서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피하지를 못하겠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니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화도 별 것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앞으로 예상되는 암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은 우리가 직소미아에 대한 어떤
종료 통보를 효력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법 협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복원 이 문제였는데 갑자기 또 일본 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네. 이른바 패키지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끌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일본이 의도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함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얽혀 있고 이럴 때는 그리고 서로 입장 극명하게 다 갈릴 때는 문제를 통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는 되는 게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씩 끊어가지고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소거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또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아닌 척하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전략적인 함정이라고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이번에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가 이렇게 맞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이른바 현상 동결을 합의한 건데요. 네. 지금 일본 측에서는 이제 다시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작년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패키지 해결, 다시 이것도 이제 포함해서 하자는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분리해서 대응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서도 원래 문희상 의장이 1+1+ 알파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피해자들도 이거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뭐 전략적 함정이든 뭐 일본의 전략이든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하나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지만 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사실 뭐 오래된 문제기도 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동의 원칙을 내세워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을 했고요.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피해자 동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국내에 이제 피해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될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자칫하면 지소미아가 일종의 이제 효력 정지 상태가 오래 갈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일본이 노리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해자들도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도 분리하자 이런 우리의 의견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과연? 예, 글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제 1+1+ 알파안이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한국 기업들 이제 일본의 이제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전범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 성금으로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이런 해결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문제는 지금 이제 12월 말로 예상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최종 타결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까지 겹칠 경우는 연내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WTO 그 유해 얘기를 너무 쉽게 꺼낸 게 아니냐. 그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거나 혹은 우리 측의 그 강제징용 판결 문제랑 분리시키는 걸 거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지금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에 절차를 재개하면 되고요. 지소미아 경우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효력은 즉시 발동될 수 있습니다. 6시간 앞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효력을 다시 가동을 하면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그냥 계속 종료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냐. 왜냐하면 22일 날 우리 그 정부가 발표를 할 때요. 이러이러한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제 이후에 일본 태도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전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력 경고한 상태니까 차라리 우리 그러면 간두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이미 한국과 일본 간의 협의가 됐고 또 미국이 여기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직 일본이 지금 국장급 합의를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좀 일본의 태도가 지금 일본 정부가 이제 기존의 자기 논리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한일 간의 국제급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 조치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달 24일에 중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혹은 거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제 계속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참석합니다. 이게 베이징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상회담 자체는 현재 강경화 외무장관이랑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네. 그 이전에 국제급 회의의 성과가 안 나올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일 간의 협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고 특히 일본이 이제 딴소리 못하도록 우리가 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테기 외상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외교장관 회담 자리에서 일본 측이 모테기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게 또 한 번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가 상당히 일본의 악의적인 태도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강제징용이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부분을 해서 이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는 이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본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명확하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른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사할린 농포 귀환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난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다뤄지지 않았던 놓쳤던 부분들이 추가로 논의가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청구권 협정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테기 외상의 발언은 아베 총리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게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태도가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제 지소미아 문제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분리해야만 일본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22일 날 우리 정부 발표가 있은 이후에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놓고 또 여러 일본 언론에서도 퍼펙트로 승리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내부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제 우익들은 자기네 승리다. 이런 네. 얘기가 좀 주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방의 승리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쌍방이 한일 양쪽이 외교적인 승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제 휴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길 때까지 일본 정부가 좀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여론을 좀 알아봤더니 62%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해줄 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도 하고요. 또 일본 국민들이 일본 외교가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필요 없다는 또 반응들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 이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고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사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국가주의 전통이 강해가지고요.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믿고 또 비판을 별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이
상황을 좀 호도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이런 여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결정, 미국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한 걸까? 일본은 뭐 자기네들한테도 뭐 압력을 좀 넣었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로 보면은 지소미아가 인도태평 전략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공개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에 굉장히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이루게 된 데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거의 뭐 동시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지난 이제 7월 말에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로 해서 전상 동결 협정을 미국이 제안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바로 받았는데 일본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결과를 본다면은 일본이 그동안에 매우 강한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태도를 변경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미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더 많이 가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입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일본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국내 여론 때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일본 정부가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력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미국의 압력을 크게 받은 것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압력을 크게 받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이 더 압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압력은 이제 뭐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압력의 결과 태도 변화를 보여준 것은 일본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태도를 전향적으로 취한 거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요. 한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를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측이 주장해온 워딩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 측 표현하고 비슷하긴 한데 미 국무부로서는 자신들의 이제 외교적 성과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이 이제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일단 리뉴얼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년은 다시 연장됐다 이런 성과를 좀 과시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사실 다르고요. 네. 미 국무부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양쪽에 이제 미국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과를 좀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한국하고 미국 간의 방위비 협상 조금 우리에게 긍정적일까요? 저는 뭐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예, 심리적으로는 뭐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년 7월 달에 나온 얘기고요. 네. 방위비 협상 문제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8년, 19년 계속됐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우리 협상 대표가 뭐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뭐 미국도 좀 양보하라 이런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홍콩 이공대 경찰 봉쇄가 오늘로 9일째고요. 24일 홍콩에서 열린 구의원 선거가 또 끝나면서 민주당 쪽에 힘이 조금 실어지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홍콩 이공대 시위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 모시고 저희가 한번 홍콩 현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겁니다. 박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박창진 그러면은 대한항공 딱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땅콩 해양이 잘 생각하시죠? 그렇죠. 땅콩 해양 생각나고. 근데 홍콩
관련해서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정의당에 들어가시고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정의당 입당한 지는 뭐 수년째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정의당 내에서 화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특별위원장을 카메라. 맡게 돼서 네. 제가 지금 이제 당직자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당에 입당한 거는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입당하신 거죠? 2017년부터 당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러면 정의당 입당하셨고 정의당 내에서 지금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다. 네, 이런 얘기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쭐게요. 지난번에 소송하시고 2심도 하시고 그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결과에 만족 안 하시죠, 일단은? 제 개인적인 만족도 있지만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를 봤을 때 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폄하된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어쨌든 심기일전에서 좀 새로운 곳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홍콩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주 2박 3일 동안 홍콩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다녀오시게 된 거죠? 일단 이제 저희 당 내에서 제가 맡은 직책이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특별위원회인데 네. 이 특별위원회가 지향하는 바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 노동 또 거기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제적인 연대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국제적인 연대 차원에서 그리고 또 홍콩 인권이나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다녀오신 거다. 그런데요.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나 또 학생들이 많이 체포되는 모습, 또 경찰이 실제 조준을 해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상황이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이제 저희 나라의 민주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를 겪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오마주처럼 그때가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죠. 네. 홍콩 20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마치 준전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통함도 흐르기도 했고 또 그 현장이 비참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었죠. 조시아 왕. 네. 민간 인권 전선 얀호라이 이런 쟁쟁한 분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홍콩 시위가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라고 착각하고 계신 국민분들이 계신데 독립이 아니라 홍콩의 독립적인 자치, 완벽한 자치,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5대 요구사항은 송환법 철회라든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대를 폭도로 규정을 철회해달라. 체포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및 불기소, 그다음에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 이렇게 5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근원에는 이제 자치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홍콩 시위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홍콩이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들어준 것 같은데 왜 계속 가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포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인데 400명 넘게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면 10년 이상 형을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 인생이 거의 망가지는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국 정부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이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홍콩의 역사가 영국 식민지 를 통해서 1997년도에 중국으로 이제 반환되게 되는데 이미 홍콩인들은 독립적인 자치 구로서의 이제 하나의 개방된 국제적인 도시 혹은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상태였고 중국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조금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 방송 듣고 4부 방송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권의 아이콘이 되신 박창진 씨를 모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창진 위원장님은 정의당에 입당하셔서 지금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인권 확인 차원에서 홍콩을 지금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봉쇄 중인 홍콩 20대학
여기가 지금 최루탄 연기 때문에 지나가기도 힘들다. 그런데 한 소녀가 마스크를 건네주더라. 80년 광주 생각이 났다. 이거는 무슨 소식입니까? 그 현장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의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활발한 저항을 하고 있고. 네. 또 홍콩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조금 더 이제 열성적인 친구들이 점령을 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네네. 홍콩 경찰이 그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테러를 모두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친구들을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할 수 있는 출입구를 열자라고 해서 하는 이제 시위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연대 의식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 불편해한다. 만약 체류탄 가스로 눈물, 콧물을 쏟고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자기 가방에 있던 물로 부어주고 또 혹은 누군가 이제 이쪽에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좀 전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혹은 뭐 장기간의 투옥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네. 체류탄에 이제 쏘이게 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얼굴이. 10명, 20명의 친구들이 우산을 펼쳐요. 가려주는 거야. 얼굴을 못 보게요? 네. 그 틈을 타서 이제 치료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도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이 우리가 연대 의식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생겼던 거하고 너무 같아서 그러니까 참 그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복면을 쓰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벗게 되면 완벽하게 얼굴을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부에 걸리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복면 금지법을 많이 조금 그 우려했던 것 같고 지금 박창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네.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힘들었던 게 네. 얼굴을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소리만 촬영을 허락하시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네. 대한항공 그 노조원들이 광화문 앞에서 그 가면이 시위하실 때도 가면을 쓰셨잖아요. 네. 그때도 목소리도 좀 조심했지만 얼굴이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그거랑. 네. 그 정도로 이제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홍콩 이공대 가셔가지고 시위에 참여 중인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보셨죠? 네, 그 이제 크로스하버라는 그 톨게이트를 이제 그쪽에서 시위대가 그 봉쇄를 하는 바람에 네. 출입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렵게 안에 들어가서 만난 친구들을 보니까 더 참담했던 게 정말 어린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일상의 그 뭐 캠퍼스 내에 있는 각종 뭐 기구들을 이용해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치료할 친구들을 위해서 또 뭐 의료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저쪽 건너편에서는 이제 시내에 있던 친구들이 음식물이나 물 같은 걸 실어다 나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면이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초반에 학내에 이렇게 체류탄이 날아오고 경찰이 진입할 때 저희 선후배들이 뭐 여학생 선배님들은 뒤에서 이제 보도블럭을 깨고 있고 또 학생회관 안쪽에서는 체류탄 뭐 진입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랬던 모습들하고 너무 똑같아서 참 이 20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제이투 기자님께서 박창진 위원장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날라리 호박님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도 박창진 화이팅 친구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네. 책임감을 가지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의당 입당하신 거 잘했다고 최라미님께서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JJ님께서는 그 와중에 중국 기술력, 안면인식 기술력 후다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 생각보다 이 외국은 이런 것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자, 힘을 내셔서 더 한번 우리가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콩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이 학생들의 무사 탈출을 위해서 경찰과 협상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소식입니까? 이제 이공대가의 학생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90년대, 80년대 이제 학생운동 돌이켜보면 네.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안이라든지 네.
종교 시설 안은 그나마 그 경찰이 무력 진압을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홍콩 경찰은 그냥 무력 진압으로 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특히 이 우산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그 천주교 쪽에서 네. 홍콩 시위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종교 단체에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겠다. 대신 그 이후에 너네들이 법적인 집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들은 폭도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홍콩 경찰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고립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그 주선하는 그런 협상마저도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아예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조그만 소리를 낸다든지 경찰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로 고무총을 조준을 해요. 고무총을 쏘겠다. 얼굴에다 쏴요? 네. 그리고 바로 달려와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박창진 위원장님 얼굴 똑똑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홍콩 이공대 내에 갇혀있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이고 힘든 게 바로 씻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음식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식증 걸린 사람도 있다는데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조금 더 들어보셨습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보호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보호 장비도 없고 보호구도 없기 때문에 주로 우산, 비닐 이런 걸로 이제 본인들을 가리고 있고 제가 목도했던 가장 큰 장면 중에 하나는 아주 어린 학생이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정말 그 위험한 그 길들을 지나서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뭘 저렇게 들고 가나 했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여는 장면을 보니까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친구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사지를 넘나드는 그런 장면처럼 그걸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는 장면도 봤고 그 와중에도 이 친구들이 참 무리가 있는 게 순수하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왔다라는 걸 아니까 너 왜 보호 안 하냐. 내 우산을 주겠다. 우산을 주시고 가시고. 외국인이라도 얼굴을 좀 보호해라. 가려라 이런 거군요.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인간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연대의식이 여기서 생겨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미래가 우리가 오랫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것처럼 완전 희망적이다라는 생각도 일순간 들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학생들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당신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애청자분께서 홍콩 시민 여러분 많이 힘내세요. 저희들 정말 신요한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홍콩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도 같이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보내셨는데 저도 지금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 운동가 조슈아 윙 만나셨잖아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호소한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조슈아 웡이군요. 조슈아 웡과 이제 야놀라이라는 민간 인권 전선에 계신 분 두 분을 만났는데 조슈아 웡은 좀 더 이제 혁명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야놀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이 이제 침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직접 와서 봐주고 또 이걸 언론에 얘기를 많이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셨고 조슈아 웡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한국 또한 그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 내부의 광주항쟁의 내밀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졌던 것처럼 성명서나 탄원서 혹은 또 정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그 지지 성명 같은 걸 내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 야노라이 씨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이 예전에 홍콩을 사랑했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대로 지금 시는 일어나고 있지만 방문을 해서 이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시 현장이 아닌 다른 곳은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일상의 모습에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작은 가게에 찾아가서 국수도 먹어주고 그래야지만 중국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위는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지금 돌아가는 중인데 그분들이 또 살아남아야지 홍콩이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끝까지 눈길을 이제 놓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외면되면 네.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누가 죽었다, 시 현장이 뭐 험난하다 이런 모습만 보였다 보니까 그 반대에 일상적인 면이 안 보여서 관광객도 줄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쪽은 이상한 곳으로 고립된다는 거죠. 홍콩 경제가 망할 수도 네.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직업적인 특성상 홍콩에 참 여러 번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네. 근데 그동안 방문했던 홍콩과 이번에 방문한 홍콩이 정확하게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저는 진짜 1996년에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홍콩이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우리 현재 한류처럼 홍콩 르와르가 네. 이 아시아 지역을 강타를 하고 있었고 그 홍콩을 방문했을 때 항상 뭔가 두근거리는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낭만이 흐르고 우리보다 좀 더 이제 발달된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1997년 이후에 중국 반환 이후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그게 경제적이든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함몰 당해가는 홍콩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고 네네. 그런 잠식에 대한 반감이 지금의 이제 시를 발생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노동과 인권의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고 계시고 정의당에 입당하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치를 하고 싶으신 건지요? 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혐오라든지 정치 무용론 등을 많이 외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주권을 가진 주권자들 뭐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편적 권리인 인권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불평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불평등 없는 사회를 위해서 정말 살신성이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네, 0231 쓰시는 우리 저팔계와 친구들님께서요. 세상이 한 번에 안 바뀌고 대중들이 정치를 욕해도 조금씩 사회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 그 세상을 바꾸는다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찬진 위원장과 멀지만 내심 가까워진 홍콩 현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도 꼭 닮은 과정을 거쳐 지금의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것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게 손에 넣은 민주주의 정쟁과 욕심으로 희생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